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당헌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여전히 변수로 꼽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는 6일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태풍의 위력과 예상 경로, 그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7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며 5%대로 내려앉은 건데요. 그럼에도 마냥 반가워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이 살짝 주춤한 것일 뿐 정점을 지난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외식 물가의 경우 8.8%랑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문제는 초대형 태풍인 흰남노의 상륙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부진해진다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최근 기재부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무지출 챌린지를 소개하며 퇴근 후에는 집밥을 먹는 것으로 지출 영원에 도전하자는 카드 뉴스를 올렸는데 이를 두고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할 기재부가 통상적인 지출마저 줄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프리미엄 소비를 줄이자며 수제버거와 대형마트 버거를 비교한 게시물 역시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고물가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식의 메시지가 아닌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그래서 비상에 걸렸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검찰발 태풍이 불었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싶었는데 와버린 격이라고 할까요?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대전쟁이 예고된다. 그런 말씀 우리 김성환 앵커께서도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소환해서 조사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조사받아야 되겠죠. 그건 누구에게나 법 앞에는 성역이 없는 법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2021년이니까 지난해가 되겠죠.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경기지사 신분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저는 그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저는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네. 해명하면 될 일. 근데 왜 제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시기입니다. 왜 굳이 지금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선거법 관련이기 때문에 기소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네네. 참 그러면은 뭐 당대표제기 이전에라도 이건 뭐 소환해서 조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난해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앞서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검찰 소환장 전달되고 김현지 보좌관인가요? 비서관이 이제 네네. 그걸 문자로 보내면서 전쟁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면 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과연 언제 민생 언제 돌보고 이제 전쟁 돌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요. 태풍도 온다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네요. 진짜 네, 태풍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네요.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네. 이제부터 정치권이 할 얘기는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무슨 소리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내부의 어떤 자기들 정당이나 내부 세력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을 주변화시키고 우리 둘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대립하는 이 구도 속에서 민생이라든가 무슨 지금 챙겨야 될 것들은 다 어디로 갈 거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런 식의 갈등 때문에 좀 피곤했는데 또 비슷한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장고에 들어간 것 같아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당내에서는 좀 원래는 뭐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나 그럼 떳떳하게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황 이런 거 빼고 일단 검찰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일단은 그 고발이 된 내용이고 이제 검찰이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환에 응할지는 저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이 이제 정기국회 첫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날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표절 논문 중대 사항을 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9월 6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월 6일 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조금 뭐 물타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정아 국민의 의원이 국토부의 질의에서 관련된 공문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문이 그러면 옳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다 거짓이냐 이걸 다투기 전에 분명히 지난해 이제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해명을 했던 설명을 했던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뭐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안 받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가 뭐 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환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소가 안 될 게 돼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조사라는 것은 분명히 또 죄를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명할 기회를 얻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시작부터 사실 지금 이제 소환돼가지고 이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로부터 소환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처음인 거잖아요, 지금이. 처음이라고 하면은 지지자들 좀 안심을 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가서 내 얘기를 충분히 하겠다. 뭘 물어보는지 한번 듣고 오겠다. 안심을 시키고 갔다 왔는데 검찰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지금 초장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냥 불렀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검찰에서 불렀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게 그 다음 얘기에서는 물러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조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지 아예 안 가고 뭐 이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대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뭐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에서 한 발언으로 뭐 알려지기도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안 했으면 조국 사태 그렇게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지금 정치권에서 조국 사태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소환 통보를 하든 어떤 그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극단화돼서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갈등으로 가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사법 리스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검찰이 대장동 수사하다가 지금 위례신도시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수사하는 것까지 하면 뭐 7가지가 되냐 많이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소환 통보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랑 같이 놓고 봐야지 된다 이번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게 여기 태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검찰 소환을 계속 회피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일 날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어느 날짜에 준비를 해서 나가서 분명하게 지금 궁금한 점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해야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건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지금 쌍방울 압수수색이 있죠. 변호사비 대납 관련이죠. 또 배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거죠. 법인카드 뭐 유용, 사용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당 내에서도 공유를 하고 또 검찰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면서 저는 또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좀 다소 어렵고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대목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 다수당의 대표인 만큼 국민들에게도 분명하게 좀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을 좀 분명하게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기소한 이른바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서 국토부가 뭐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하는 협박 단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 이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 그 두 가지가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당하게 기소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지 거기에 응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것이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게 또 작동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소를 한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려고 이 수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서 조사를 받고 안 받고가 기소 여부를 결정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이런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렇다고 보면은 이재명 이 대표로서는 한 번이라도 자기 주장을 더 하는 게 좋지. 그리고 그러한 이게 뭐 포토라인에 세우면 뭐 망신주기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포토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계속 이제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 건이 있으니까. 다 거부할 거냐 그러면. 그렇죠. 그때마다 뭐 나는 뭐 이 부당한 정치 공세 뭐 이러면서 안 갈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겠죠. 수사를 받다 보면 이게 검찰 수사기관이 정말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의해서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과잉된 어떤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또는 지금 이런저런 부분으로 예를 들면 별건 수사든지 뭐 강압이든지 뭐 이런 걸 하더라.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조사 못 받겠다.
적어도 이렇게 가는 것이지 지금 시작하자마자 부당한 이런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민주당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지금 소환 통보를 한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두 가지가 일단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 내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고발이 들어가서 이제 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전에 하는 거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국회도 국정감사 관련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참 묵혔다가 지금 시점에야 그 부분을 또 끄집어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그것도 소환까지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선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 했으면은 뭐라고 했을 것이며 그다음에 바로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기간에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끝났는데 그 국회의원이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 사실 조사를 해도 비슷한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뭐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9.12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는 시효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한 번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 서면 질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면 질의를 했는데 서면 질의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끝나지가 않아서 뭐 3개 물어봤는데 2개는 답하고 하나는 답을 뭐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소환장이 날라온 게 부당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출석 요구서 오면은 또 협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6일에는 못 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민주당이 지금 선제적으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출석 요구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맞냐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본건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 사실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 정도 수준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수사는 아니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청사로 부른다고 하는 건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김민하 평론가의 설명도 맞는데 그럼 지방선거 있었다 치고 6월 6일 날 부르면 되잖아요. 왜 9월 6일 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 다 하고 영수회담 이야기하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설문조사가 막 그런 거였어요. 영수회담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눈치코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회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수사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말씀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면 충분히 박정호 의원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서면 조사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마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뭐 질문 받고 난 다음에 기사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뭐 명확한 답변을 좀 회피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거 사례를 좀 우리가 비춰보면 검찰이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다는 거는 뭔가의 정책 목적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 해석을 나와봤잖아요. 뭐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건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공세 역공을 펼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내용 때문에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을 기회 삼아서 좀 국면 전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요거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한 번은 조사를 해야 된다. 요 문제하고 그러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아주 정치적으로 잘 살려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이제 대응.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를 안 받겠다고 지금 사실상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대응에 대해서 그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쌍방울 커넥션 뭐 이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뭐 형법 교과서라는 둥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기회를 충분히 제대로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치권의 악습이라면 악습인 게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 수사기관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타이밍을 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그거를 근거로 한 어떤 대응만 계속하니까 그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언론도 다 그 포인트에 맞춰서 기사를 쓰고 또 계속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될 때는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가 할 일을 하자라고 누군가 선을 긋고 얘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양쪽 다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우리가 비난하는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변화시키고 민주당도 전당대회 이후에 뭐 시끌시끌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지키는 그림 만들어가지고 단결을 해야 된다. 이 분위기잖아요. 저는 네. 이게 뭔 도움이 되는 구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김일혜 평론가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지난번에 이제 뭐 이번에도 조국 사태가 다시 이제 이 호출을 받는 이유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수사가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전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한 장관도 압수수색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그렇게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측면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요. 김인하 평론가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해서 뭔가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건 결국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우리 사법부의 영역이고 또 법무부가 있고 검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철저하게 이것은 정치적인 성격과는 무관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곧 이제 성큼 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대전쟁이다. 대전쟁으로 밖에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법 관련되는 부분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가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고 한 가지는 이 대통령의 인식인데 이 도스태핑의 발언을 보면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다. 이거는 네네. 우리가 공감해요. 그런데 네. 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일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꼼꼼히가 아니라 3면 4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소환장은 1면이에요. 사진과 함께 1면. 바쁘면 안 볼 수도 있죠. 대통령이. 아니 근데 이게 납득이 되세요?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차라리 대통령이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 그리고 이 형사 사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여하기 곤란합니다. 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사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일면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네. 맥락의 얘기를 했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뒷말이 있긴 했었는데요. 네, 김일하 평론가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네. 전공법으로 그냥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무슨 이 대표에 대한 판단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수사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네네. 수사는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기사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라는 누가 들어도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 얘기는 그냥 둘러대는 얘기다라고 느낄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에 일조하는 거예요. 왜 둘러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피해야 되겠는데 홍보성도 바꿨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게 과연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인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뭐 또 다시 되돌아가서 국민의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정국위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를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8일에는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뭐 가처분 신청이 한번 나온 상황에서 네. 계속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요지부동 비대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가겠죠. 이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뭐 몇이나 될까요? 네.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고 이른바 돌돌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고 돌아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의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열고 있는 것도 다분히 이 검찰 소환과 관련된 부분이 내부의 문제를 좀 가라앉히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 비대위원장이 선출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를 했고 인용 한 방 더 맞아라.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저는 이제 사퇴를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적으로 비대위에 대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여론전을 펼쳐나가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어도 추석 명절 이전에는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론 때문에. 하지만 사퇴한다 하더라도 새 비대위원장이 뽑히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차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행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각을 살짝 좀 바꿔서 김민하 평론가한테는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최고위원 체제로 되돌아가라 이게 그 법원의 판단이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 체제로 안 돌아가고 굳이 비대위 또 여러 가지 법적 분란이 또 예상되는 비대위 쪽으로 결정을 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법원의 가처분의 주모는 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이제 정지시키는 것이지 뭐 최고위로 그렇죠. 반드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과정을 보면 판사의 판단 과정을 보면 최고위로 돌아가는 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최고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는 이 절차적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법원의 주문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직위를 복구한다거나 최고위 체제, 그러니까 비대위 전체의 어떤 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상 이전에 비대위로 간 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딜레마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비대위를 그래서 이 존재하는 비대위를 그러면 이게 이 가처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고위로 이제 돌아갑시다라고 어느 단에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비대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할 때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절차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또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당내 합의를 거쳐서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내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 복귀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방침이 서 있는데 그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열어놓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벌써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핸들링 못해서 사실 이번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은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일각에서 그렇게 미웠던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당이 이렇게 흔들리면 초재선의 경우에는 당을 좀 비판하면서 혁신, 뭐 쇄신, 반성 이런 목소리를 좀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진들은 당이 흔들릴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아니 비대위로 그냥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하고 이른바 윤핵관하고 주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줄 알았더니 초재선 의원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내용까지는 뭐 확인은 안 됐지만 통화한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다수의 뭐 평론가들이 아니면 언론에서도 분석하는 게
이게 윤핵관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나는 과정이고 당을 초재선 중심으로 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지금 초재선이 그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초재선 자체가 미약한 정치력이에요. 뭐 전당대회에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중성을 확보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이제 당 내부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초재선이 중진이나 윤핵관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윤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통령과 굉장히 깊게 교감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중진이든 아니면은 초재선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네네. 이제 이들에게 가장 관건은 3선 의원이 돼야 되고 재선 의원이 돼야 되는 공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초선 재선의 그렇죠. 비례도 상당히 있어요. 지난번에 그 꼼수 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아니 위성 정당으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윤심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존중해서 뭐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입장 밝힌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결의를 했는데 윤리위가 그것을 존중하겠다라고 답을 했으면 네네. 그것은 누가 봐도 추가 징계를 충분히 할 결심을 했구나. 네. 그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법원이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꼭 유죄 판결을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네. 법원이 그거 한번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이 곁에 섰던 사람들도 자제해라.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법적 대응은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다 네네. 얘기하는데 네.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의 방침은 분명한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강제적으로라도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결국 추가 징계를 하면은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원 당규상. 아니 근데 그렇게 퇴로를 막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더욱 퇴로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딜레마가 돼버린 건데 예. 그러니까 강제로 끊겠다는 거죠. 만약에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당원 당규상 한 단계 더 높은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원권 정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는 탈당 권유랑 그 위에 있는 게 제명인데 예. 탈당 권유도 권유했는데 탈당 안 하면 제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제명이 되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는 없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될지도 의문이고 그게 쉬운 일인지도 여러모로 의문이고 이게 잘못된 전례만 남기는 게 아닌지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 과연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갈 길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소환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소환입니다. 경찰 소환이거든요. 예. 결국에 경륜장 현상으로 가는 거죠. 경륜장. 경찰에서 수사할 겁니다. 네. 그럼 윤리위에서 이제 중중 징계를 하겠죠. 초중 징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장외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겠다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김민하 평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이 대전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민주당과 대전쟁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그 속마음을 국민의힘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전쟁이라는 표현 여러 차례 쓰셨는데 무서워요. 양쪽으로 뭐 누구랑 하느냐는 좀 다르지만 지금 양쪽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나만 좀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고 코너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좀 추석 전에 마지막 결과일 것 같은데 좀 전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3%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6주째 30% 아래에 있는 것이고
같은 기간에 부정률은 60%를 웃도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8%, 경제, 민생 7%,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외교 6%, 소통 6%, 국방안보 5%, 전 정권 극복 4%였고요. 부정평가는 인사가 이제 22%,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8%, 네.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이 8%, 독단적, 일방적 5%, 소통 미흡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여당 내부 갈등 4%, 직무태도 4%, 김건희 여사 행보 3%였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 좀 해주시죠. 저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 현상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이게 네. 이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똑같고요. 네. 부정평가는 이제 1%포인트 내려왔는데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 조금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한 30%대 중반까지 이제 회복이 된 결과도 있는데 이 조사의 그 응답자 특성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던 기반 유권자층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정평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PK 지역, 예. 그 다음에 60대 자영업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은 결국 대통령이 경제도 경제지만은 최근 뭐 론스타 문제도 불거지긴 했지만은 지금 사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건도 있고 윤핵 건도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인사 쇄신을 한다고 하고 뭐 윤핵관 라인을 뭐 쳐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무협지 같은 얘기 막 나오는데 뭐 검핵관이 뭐 이 윤핵관을 치고 뭐 이런 네네.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 무협지가 아니고 이게 그 구중궁궐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은 결국은 이게 그동안의 윤핵관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네네. 이걸 줄이고 앞서 조금 얘기했지만 초재선들에 대한 어떤 직할 뭐 이런 그림을 만들고 대통령실은 관료 위주로 가고 뭐 이런 그림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앞두고 과거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내지는 약간 이념 공세 요새 뭐 교과서 얘기 뭐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윤핵관을 물리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또 국민 여론에 긍정적일 것이냐는 저는 네네. 좀 부정적이어서 네. 앞으로도 갈 길은 상당히 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석급도 좀 바꾼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어찌됐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분석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추석 전까지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전략은 좀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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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6일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언제일지 이정훈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의 비상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비상입니다. 예. 주말부터 한 화요일까지 예. 어제 꼼짝없이 계속 지금 비상대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 좀 전에 기상청에서 밤 10시에 나온 통보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밤 9시 기준으로 현재 타이완에서 남동쪽으로 약 460km 이상 떨어진 해상이니까 아직 한반도로부터는 약 1000km 이상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시속 5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네.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인데 매우 강의 등급이거든요. 예. 태풍은 기상청에서 5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예. 매우 강은 두 번째로 강한 등급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초강력 태풍이었는데 지금은 좀 한 단계는 좀 다소 약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또 아직 그래도 강하지만 예. 더 강해질
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어서 또 그나마 또 한편으로 안타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태풍의 예상 경로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하게 그림이 잡히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린데 사실 빠르면은 그 관성대로 그대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튕길지 사실 모르고요. 뭐 현재 일단 예측 경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남해안 상륙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여기로 온다 이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 주말 동안 이제 타이완에서 북쪽이니까 동중국 해상을 지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난 뒤에 화요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아직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로이지 무조건 여기로 온다 이 정도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호주 기상청은 중국 쪽으로 태풍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 예보는 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인식을 못 하실 텐데 한미일 어떤 삼국 기상당국의 태풍 예측 오차를 정확도를 한 10년 정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기상청의 어떤 진로 예측 오차니까 낮을수록 정확한 거겠죠. 보니까 우리나라가 185km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일본, 그다음이 미국 순서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딱히 정확하다라고까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적어도 뭐 선진국들하고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상청의 예측대로 태풍이 북상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쪽 남쪽 부근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로를 유지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뭐 바람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비도 상당히 많이 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상륙 시점에 예상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인데 태풍이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거거든요. 근데 매미 2003년 매미 태풍 기억하시죠? 굉장히 큰 피해를 냈잖아요. 그 당시에 중심 기압이 954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낮네요. 더 낮아서 말 그대로 강하다는 말씀이죠. 매미 같은 경우는 사실 바람 태풍이었는데 그러면 바람도 이보다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불러왔던 태풍은 2002년의 누사입니다.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당시에 강릉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어요, 하루에. 그래서 비태풍으로 불리는데 최근에 전문가들이 이번 흰남노 태풍을 두고 바람 태풍인 매미와 비태풍인 누사를 합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이미 영향권에 다 들어간 건가요? 오키나와 현에는 사실 여러 섬들이 있는데 거리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동쪽에 있는 다이토 제도라는 곳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공장 건물이 강풍에 부서지고 나무가 또 뿌리째 뽑힐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고 하는데 기록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8.4m로 8월 기상관측사상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사실 태풍의 길목이거든요. 그쵸.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곳인데 그럼에도 신기록을 세웠다는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만난 어떤 분이 태풍이 굉장히 지금 위력이 세다고 하는데 일본 상황 보면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우려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태풍의 눈이 없어진 상태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약간 태풍이 약화된다고 하는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의 눈이 굉장히 또렷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인터넷이나 위성사진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느끼셨을 텐데 사실 오늘은 그 태풍의 눈이 좀 많이 흐려졌고요. 소용돌이 구름도 상당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아까 등급상 약화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태풍의 구조도 분명히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약해진 이유는 태풍이 아까 지금 굉장히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고 시속 5km로 맞습니다. 걷는 속도 정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태풍이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바닷물을 흐트러 놓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닷물 깊숙한 곳에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해수면이 찬물로 덮여요. 근데 태풍의 에너지원이 해수면 부분에 뜨거운 수증기거든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바다가 차가워지다 보니까 예. 태풍이 더 세력을 발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약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태풍이 다시 북쪽으로 느리지만 이동을 시작하면서 네. 서서히 차가워진 바다를 벗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북상하는 경로상의 바닷물의 온도가 30도를 넘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미 다시 발달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근데 지역별 영향권에 드는 날짜가 언제인지 어느 지역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번 태풍의 영향을 좀 두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은 태풍의 어떤 본체가 들어올 때 한 번이겠죠.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앞자락의 비구름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예.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앞자락의 비구름이고요. 예. 두 번째 단계는 태풍의 본체인데 일단 앞자락의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레까지 제주에 최대 3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본체가 오기도 전에요. 네. 남해안에도 최대 150mm고요. 태풍 본체가 와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인데 가장 위험한 지역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영남 동해안 지역입니다. 영남 동해안. 그렇습니다. 제주, 남해안, 영남 동해안. 그러면 저 부산 쪽이 캐가지고 스쳐 지나가듯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산의 인근에 지금 상륙해서 거의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일대가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6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월요일인 5일 오후부터 상륙 시점은 6일 오전인데 예. 태풍의 앞자락이 사실 더 강하기 때문에 5일 오후부터 6일까지가 최대 고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수도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수도권은 뭐 예를 들면 비바람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예, 사실 태풍의 중심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선선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찬 공기가 예년보다 일찍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태풍이 끌어올리는 수증기가 이 찬 공기에 부딪혀가지고 비구름이 굉장히 북쪽까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찬 공기가 태풍의 이동 속도나 회전 속도를 더 강하게 해서 바람도 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수도권 중부지방까지 많은 비가 예보가 됐는데 네. 아직은 좀 시기가 남아서 구체적인 강수량은 예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부터 화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사실 이 지역에 지난달 2차 장마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이 이번 태풍에 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뭐 안심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군요. 근데 이 아까 태풍 매미루사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대체로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런 속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이 있는데요. 네. 가을철에는 여름철보다 바닷물 깊숙한 곳까지 데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지나갈 때 바람으로 휩쓸어도 밑에서 끌어오는 물이 그다지 차갑지가 않아서 네. 상대적으로 오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바람입니다. 이 찬바람이 태풍의 그 자체 세력을 더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추석 무렵 항상 참 안타깝게도 추석 무렵에 강한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영남 남해 그 동부라고 얘기하는데 예. 부산이나 아니면 예. 울산 뭐 요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 이제 부산 지역 보면 예. 해안가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파트 뭐 그 창이 다 깨지거나 예. 이런 현상들도 있고 바닷물이 뭐 넘쳐서 뭐 침수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같은 그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위험합니다. 매미 때도 상당히 큰 피해를 봤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 근데 그렇죠. 그 뒤로 고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됐고 그 사이에서는 바람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바람이 일시적으로 강해집니다. 지금 현재 예보된 풍속이 초속 50m인데 이런 빌딩풍은 초속 10m 정도가 더 더해질 수 있습니다. 초속 60m 정도의 강풍이면은 예. 관측사상 거의 가장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사실 빌딩풍이나 그런 창문 피해 그리고
사실 바닷물이 넘치는 피해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바닷물 수위가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죠? 예, 지금은 사실 아직 만조 시기나 정확히 언제 들어올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만조 시기와 태풍 북상 시기가 겹친다면은 매미 때 그랬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아마 사실 창문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될 그렇죠. 텐데요. 깨질 우려도 있고. 2년 전에 좀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태풍 마이삭이 사실 그 주변으로 지나갔었는데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강풍에 이게 깨지면서 파편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숨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미 바람이 강한 상황에서는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창문을 사실 X자로 테이프로 붙인 거 많이 보셨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창문과 창틀 사이에 유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창문이 깨지는 건 그 전체가 흔들려서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신문지로 고정하거나 그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태풍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바로 지금 태풍 지나가고 나면 추석 기다리고 있잖아요. 추석 날씨는 어떨지. 사실 태풍 진로도 아직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또 기압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집니다. 사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기상청에서 물론 10일 예보가 나와 있기는 해서 추석 때 날씨를 보니까 구름이 많거나 흐린 정도인데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일단 흰남노 보내고 맞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많은 비가 오겠고 내일은 그 밖의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권은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 중남부는 낮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밤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0에서 350,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서해오도 50에서 150, 경북권 남부와 경남 내륙, 수도권과 전남권 20에서 80,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mm입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력 상태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16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2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도, 습도 62%입니다.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남회근이라는 대만의 대학자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장제스의 국사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만난 지인이 대화 도중 남회근 선생의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가 남긴 짧은 경구를 들려주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현재는 끊임없이 흘러간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겠는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금세 잊을까 걱정돼 저도 모르게 얼른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메모를 남기게 되더군요. 그리고 이후 짬날 때마다 남해건 선생의 말을 들여다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나는 시간의 선분이 그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왜 느닷없이 대선사의 선문답 같은 말을 불쑥 꺼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가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99년을 맞는 날이었다는 사실 하루 늦게 깨달았을 때 저도 모르게 남해건 선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923년 9월 1일 규모 7.9의 대지진이 간토 지방에 발생합니다. 최근 드라마 파친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이때부터 일본 군대, 경찰, 민간 자경단은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당시 희생된 조선인을 6,661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나 99년이 지난 지금이나 진상조사나 사과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달리 1970년대부터 매년 9월 1일이 되면 일본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도쿄 오코하미초 공원에서는 일본 시민들과 한국 시민단체, 제일동포 등 300여 명이 모여 추도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된 우익단체의 방해 집회는 올해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공원 한쪽에 모여 조선인 6천여 명 학살은 거짓이다. 증거를 대라. 외쳤다고 합니다. 국내 시민 모임 독립은 내년 간토 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기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요. 남해건 선생 말처럼 지난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붙잡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People seem to find and how they're in a hurry to complicate their minds by chasing after money and dreams that can't come true. I'm glad that we are different. We've better things to do. May others plan their future. I'm busy loving you. 1, 2, 3, 4.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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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ve for today.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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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ve for today. And don't worry about tomorrow. Hey.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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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ve for today. For today, we're never meant to worry the way that people do. And I don't mean to hurry
as long as I'm with you. We'll take it nice and easy and use my simple plan. You'll be my loving woman, I'll be your loving man. We'll take the most from living, have pleasure while we can. 2, 3, 4.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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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ve for today.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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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ve for today. And don't worry about tomorrow. Hey.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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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ve for today. Need to feel you inside of me. I got to feel you deep inside of me. Baby, please come close to me. I got to have you now, please. Please, please, please. Give me some love. To give me some love. To give me some love. To give me some love. Baby, give me some love. To give me some love. 파친코 OST죠. The Grassroots의 Let's Live for Today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891파동님께서 하면서 길게 파동 표시해 주시면서 파친코 주제가입니다. 이렇게 파친코 드라마 보셨나 봐요. 그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5571님께서 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희생자가 6천 명을 넘는다니 상상을 초월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약간 선문답 같은 남해건 선생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뭐랄까요? 잘 못 붙잡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간토 대지진 99년이 지난 날을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지금 현재를 잘 못 붙잡고 현재가 막 흘러가 버리면 후회가 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년이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하거든요. 당시 이렇게 희생됐던 조선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은 아직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똑같이 그런 발만 하고 있답니다. 진상규명 외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유행이 조금 주춤하거나 좀 감소세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또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루엔자 그 환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국내 내과에서 감기 환자나 독감 환자를 많이 진료하지 않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초기 때는
환자가 아예 없다는 얘기를 했었을 정도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을 때여서 대면이 좀 덜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굉장히 꼼꼼하게 지키면서 네. 사실은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지금 21일부터 27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의 독감 의심 환자가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소식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주보다 0.1명이 늘었고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아니고 독감 의심 환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이 나타나는 환자를 얘기하는데요. 2017년에 요맘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5주차 되던 때 독감 의심 환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5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4.8명이었는데 그거 이후에 5년 만에 지금 4.3명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은 어땠나. 작년과 재작년은 2명 그리고 작년에는 재작년엔 2명 작년에는 2.0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그다음에 작년에는 0.9명에 불과했었거든요. 작년에 0.9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3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니까 독감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감 환자가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환자는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행이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이 유행이 이제 꼬리가 길어지게 되면 지금 재유행이 가능한 7차 재유행을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온다고 했을 때 코로나 유행은 잦아들지 않았는데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독감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겹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겹치게 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증상이 비슷하니까 두 개를 구분을 못하고 우왕좌왕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감 환자인데 코로나 환자로 의심이 된다거나 몸에서 열이 나고 뭐 기침 나고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인데 독감을 의심해서 병원 안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역 수칙이 느슨해지고 집단으로 모이는 일들이 많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독감 아닌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그 질병들도 한꺼번에 섞이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진 트윈데믹이 아니라 멀티데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 코로나 한창 이제 확진자 많이 나올 때 그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아이가 열이 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병원 치료도 안 되고 진료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정말 당황하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의료 대응 시스템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다행인데 그 독감 백신을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독감 백신도 같이 맞으라고 권고했었잖아요. 방역당국이. 그랬었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대전은행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 밤참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피의자가 21년 만에 사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내가 지은 죄값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왜 자백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완전 범죄를 꿈꾼 것은 아니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경찰관과 이 총이 뺏기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던 경찰관과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범인 이정학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 때문인지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 두 사람은 대구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요. 그런데 2001년 12월 21일에 대구 서구에 있는 대전 서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쓰고 차원경찰 2명과 함께 현금 수송 차량을 몰고 온 이 은행의 한 지점의 출납과장인 김모 씨에게 공포탄 한 발,
실탄 3발을 쏘고 현금이 들어있는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던 이 김모 과장이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요. 그다음에 범행에 사용된 총은 이 범행이 일어나기 2달 전에 10월 달에 대전에 있는 그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훔친 승용차로, 이것도 이제 그 몇 달 전에 훔친 거잖아요. 예. 이걸 들이받아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빼앗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서로 책임 떠넘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피의자가 맞습니다. 2명인데 네.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나는 총 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세하게 다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이 공개되진 않잖아요. 네. 2가지인데 하나는 담당 수사관과 프로파일러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건데요. 이번에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 이승만이 본인이 이제 권총을 쏘고 범행 차량을 운전했다라고 조사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의 돈가방도 이정학이 빼앗아서, 그러니까 본인 말고 같은 공범이 빼앗아서 범행 차량에 옮겨 실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요. 이 자백을 하게 된 이유는 공범이 먼저 털어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경찰관이 자신을 자백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예. 뭐 주범인 이승만의 경우에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다 썼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액이 원체 컸으니까. 예, 3억 원이었으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이게 200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잖아요. 경찰관을 들이받을 때도 이승만이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쓰러져 있는 경찰관 허리에서 권총을 탈취한 사람은 공범인 이정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금 수송 차량을 턴 다음에 이 승용차를 2번 갈아타고 인근 야산에 권총과 돈가방을 숨겨놨는데 나눴대요. 1억 5천만 원씩. 그런데 이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탕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범인 이정학은 9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집에 숨겨뒀다, 분실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분실했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범행을 저지르고 이 두 사람이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이렇게 이제 범행 수사할 때 누군가가 자백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정학이 먼저 자백을 하면서 피의자 이승만이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뭐 죄수의 딜레마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볼까 봐 내가 먼저 자백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이 있어요? 네. 일종의 뭐 특수강도와 관련된 건가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네. 없어서 이번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어서 이번에 21년 만에 사과도 할 수 있었고 범인도 검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현금과 관련된 현금 탈취 사건이 몇 건이 있었어요. 요 시기에 대전 지역에서. 그래서 경찰관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범인을 검거했다고 얘기했을 때 이승만이 저질렀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승만이 또 다른 현금 수송 차량을 털어서 4억 7천만 원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을 했는데 2003년, 그러니까 이 21년 만에 검거하게 된 사건은 2001년 12월 21일에 벌어진 일인데 1년이 조금 더 지난 2003년 1월 달에 대전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현금 4억 7천만 원이 실려 있었던 현금 수송 차량이 도난을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현금 수송 차량을 현금 수송 차량 업체 직원 2명이 쇼핑몰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 입금하러 간 사이에 차량이 없어진 겁니다. 5시간쯤 지나서 한 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찾긴 했습니다만 안에 들어있던 4억 7천만 원은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현금 수송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차량 열쇠를 보고 여러 개를 복제해서 차를 훔쳤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사실 이 상황이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본인의 자백만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3억 원을 현금 수송 차량에서 훔치고 1년 1개월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혐의가 없는 절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 이 담당 수사관과 프로파일러가 아마 지금 털어놔도
추가로 더 처벌을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살인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여죄를 털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여죄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이거 보니까. 하여튼 계속 경찰 수사상을 좀 저희가 지켜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티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파격적인 조건의 단기 계약직 모집에 나섰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베드처럼 우선은 실험적으로 한 10명 내외 소규모의 계약직 기사를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건데요. 일을 금요일 토요일만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10시부터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밤 10시부터 일요일 날 새벽 4시까지 네.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6시간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주 2일만 근무할 수도 있고요. 하루만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보상은 한 최대 1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 요금 기본 6만 원에다가 성과에 따라서 2만 원 혹은 4만 원이 더해지니까 하루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겁니다.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네.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틀 다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지금 임시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은 운전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낮에도 사실은 낮에도 예전보다도 훨씬 더 않아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택시기사 숫자가 지금 이전에 비해서 30%가량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시다시피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금요일 토요일 6시간만 일하는 계약직 기사를 운영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지금 고질적인 택시기사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이 제도를 좀 더 네. 확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성을 좀 더 검토해보고 앞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뭐 택시 요금 할증 시간에 요금을 더 올린다, 네. 뭐 어떻다 계속 이렇게 대책을 내놓기는 하던데요. 네. 서울시가 내놓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인데 오늘 5일에 우선은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지금 3,800원이잖아요. 4,800원으로 금액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구분이 됩니다. 지금 밤에 할증 요금 요율이 20% 고정이었는데 우선 밤 10시부터 지금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10시부터 2시간 당겨가지고 할증을 붙이고요. 할증이 40%인 시간이 있고 20%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굉장히 택시 잡기가 더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죠. 요 시간대는 40%, 나머지 시간대는 지금처럼 20%의 할증률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요금 이후에 이제 그 요금 미터기가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거리당 요금 인상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강남까지 한 1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밤 10시 이후에 택시를 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12,000원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게 되면 14,500원이 되니까 평소보다 20%가량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야 요금 조정은 12월에 기본 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본격 시행하기 전에 여러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 택시기사도 있고 택시 회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법인 택시가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콘서트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무료인데다가 10만 명 이게 이제 강조돼서 그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일광해수욕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일광 특설 무대가 아니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구장이에요. 전 대학 다닐 때 거기서 자주 가보셨어요? 롯데 경기를 하면 수업에 있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줄었던 경험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들 야구 보러 가고 수업을 안 온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96년에 완공이 돼서 지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근데 안타깝게도 일광해수욕장은 1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여기는 최대 해도 한 5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왜 그랬냐. 사실 여기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선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10,000명 조금 넘는 그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주변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10만 명을 수용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주변에 인프라도 없어서 숙박시설 뭐 가격 올라간 얘기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거 말고도 경기장 안에 그러니까 그 공연장 안에 먹을 거 못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아침 9시부터 공연 끝날 때까지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버스 노선이 6개밖에 없는데 여기가 들어가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 섬처럼 되어 있어서 도로도 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끝내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공연 취지는 참 좋은데 여러 뒷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참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한 주를 열심히 견뎌내셨을 청취자분들께 음악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낭만이 흐르는 밤 심야